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육군본부 벙커. 무슨 일입니까? 정보부장 승용차 안에서 정승화 총장이 이번에는 추궁하듯 강하게 물었다. 승용차는 세종로에서 청계천로에 접어들어 3일 고가도로로 향하고 있었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엄지손가락을 펴서 치켜 세우더니 가위표를 했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김재규는 정 총장의 이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보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이 알면 큰일입니다. 김 부장은 경호차는 따라오는가? 라고 하면서 뒤돌아봤다. 정 총장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저격당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입니까? 내부의 소행입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정 총장이 또 물었다. 누구 소행입니까? 김재규는 말이 없었다. 정승화 총장은 직감적으로 경호실을 의심했다. 나의 선입견이 있었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어서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 야심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호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내가 정보부에 가서는 안 되고 전군을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육군 벙커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정 총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차지철을 의심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경호실 상황실에서 육군 예하 사단과 직통 전화를 연결하여 지휘관들을 멋대로 불렀다. 자기가 육군 참모총장이나 된 것처럼 청와대 경비를 위해 나가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부대에 들러 나팔을 불게 하고 하기식을 한 인간이었다. 그는 군의 뿌리를 박으려고 애를 썼다. 일부 장성들이 찾아가서 알랑거리기도 했다. 나는 그의 배후에 이런 지휘관들이 개입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밤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던 많은 정부 요인들은 즉각적으로 차지철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정승화 총장은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김재규 부장의 승용차는 3일 고가도로에 올라갔다. 고가도로가 남산 정보부로 가는 길과 용산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 지점에 다가가자 아까 남산으로 가자고 했던 김재규 부장이 앞자리에 탄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말했다. 어디로 갈까? 부, 6본 어디가 좋겠어? 당황스럽게 내뱉은 김재규의 이 말에 정 총장이 대답을 가로챘다. 병력 배치를 하려면 6번으로 가야 하니 B2 벙커로 갑시다. 이에 호응하듯 박흥주도 앞자리에서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시 정승화 총장이 6번 벙커로 가세 라고 못 박았다. 이날 김재규의 머리에는 대통령 살해까지만 시간표가 입력돼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치의 행동 계획도 없었다.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소의 위치까지도 생각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날의 대통령 살해가 즉흥적 결심의 결과였음을 이야기해준다. 김재규가 이날 밤 정보부로 가지 않고 육군 본부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로서는 중대 실수였다. 사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자신의 명령이 통하는 정보부로 가서 정부 요인들을 거기로 소집해야 하는데 그런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 육군 본부로 간다는 것은 쿠데타 사령부를 적진 속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와 차지철 그리고 내 경호원의 암살은 김재규가 불과 50분 전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측근에게 부여한 임무였는데도 전광석화처럼 정확무비하게 실천됐다. 암살작전 지휘자로서 김재규는 과감, 신속, 냉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사살한 뒤부터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상황의 무게에 눌려 지리멸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대통령을 쏜 뒤 맨발로 뛴 것부터가 그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를 따라오는 죽은 박정희의 그림자로부터는 탈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재규가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것은 그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범행 이틀 뒤에 작성한 자필 진술조서다. 범행 후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살해 현장에 육군 총장과 차장보가 와 있도록 하여
거사가담 의식을 주어 장악하게 한다. 나, 육군 총장을 포용하고 불응시 협박한다. 다, 즉시 가기를 소집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여 각하 유고 사실을 3일간 보안 유지한다. 라, 현장은 중정 건물임을 주장하여 중정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 의도대로 처리한 다음 국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본인이 시해했다는 사실을 은닉하거나 노출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마, 최종적으로 군부는 국방을, 정보부는 정국을 맡도록 한다. 김재규가 자신의 이런 구상을 실천에 옮기려면 먼저 지휘소를 정보부 안에 설치하고 궁정동 현장을 봉쇄하며 시해 상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했다. 김재규는 이날 밤 한 번도 박선호에게 현장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신 처리에 대해서도 아무 지침을 주지 않았다. 대통령을 살해한 직후 김재규는 김계원에게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을 표기한 뒤에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실권을 잡게 되면 친분이 있는 정 총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태를 장악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재규에 대한 군내에서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다. 김재규는 다만 정승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일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국군 보안사 참모장 출신인 정보부 감찰실장 김학호에게 상군 참모총장 후보들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게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육군 참모총장 후보로는 정승화 당시 1군 사령관이 1위로 올라갔었다. 김재규는 그런 인연 때문인지 정 총장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승화 총장이 차중해서 김재규의 육본행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도 유의해 볼 대목이다. 정승화 총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재규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긴 하지만 사태 수습의 사령부를 군부 안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날 밤의 주도권을 김 부장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다. 차가 남산 케이블카 터미널 아래에 이르자 김재규 부장이 말했다. 전방 경계가 걱정이고 국내 유혈 사태가 걱정입니다.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겠죠. 총장, 이럴 때는 어느 사단을 뽑아야 합니까? 정승화 총장은 24단. 벙커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재규는 운전사 옆자리에 탄 박흥주 대령한테서 사탕인지 껌인지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 먹고 차장보와 총장에게 하나씩 주었다. 정 총장은 이런 위급한 때에 남이 주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바닥에 버렸다고 한다. 와이셔츠 바람에 김 부장이 앞을 향해서 자네 옷이 나에게 맞을까? 라고 했다. 앞자리에 타고 있던 박흥주는 여벌로 갖고 다니던 부장의 상의를 뒤로 건네주었다. 승용차는 미 8군 영내도로를 지나 밤 8시 5분쯤에 육군본부 벙커 앞에 도착했다. 보초병이 사복 차림인 육군 참모총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지, 누구냐? 나 총장이다. 보초병은 막무가내였다. 정 총장은 그를 밀어붙이고 계속 걸어 들어갔다. 벙커 입구 쪽에서 한 장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정 총장이 불러보니 대령이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으니 문을 열라고 했다. 벙커 내 총장실에 들어간 정 총장은 대령에게 입구에 정보부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내하여 모셔오라고 지시했다. 주번 사령을 불러서는 경계를 강화하고 실탄을 지급하라. 지휘관 외에는 어떤 사람도 출입시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김재규 부장은 차를 내리면서 나 신발이 없는데 라고 했다. 박흥주는 오후에 광화문 가게에서 새로 샀던 검은색 구두를 벗어주었다. 그 자신은 운전사의 구두를 빌려 신었다. 작아서 신의 뒤축을 꺾어 신고 다녔다. 상황실로 간 정승화 총장은 국방장관, 공군총장, 해군총장, 육군, 제1, 제3군 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명령했다. 조금 뒤 상황실에서 나온 정 총장은 김재규와 김정섭 정보부 2차 장보를 총장 집무실로 안내했다. 정 총장은 김정섭을 보고 비상계엄군은 제일 먼저 어디를 경비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방송국, 변전소, 상수도, 은행. 그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열거하니 정 총장은 이를 받아 메모했다. 벙커 상황실로 돌아온 정승화 총장은 전화를 거느라고 바빴다.
가장 먼저 전화에 나온 것은 노재현 국방장관이었다. B2 벙커로 나오십시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재현 장관은 간단하게 답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정 총장은 3군 사령관 이건영 중장에게 부엉이 둘을 발령하고 제20, 30, 33사단은 출동 준비를 시켜두라고 지시했다. 제9 공수여단장에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육군 본부로 출동하라고 명령했다. 제1군 사령관에게도 부엉이 둘을 발령하라고 시켰다. 부엉이 둘은 2급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로서 명령만 떨어지면 정규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총장은 차규헌 수도군단장에게 전화를 걸 때는 취재하듯 했다. 혹시 수도권 부대가 대통령 저격에 가담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부대 이상 없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예하 부대는 아무 이상 없소.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전화에 전성각 수도경비사령관이 나왔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수도경비사령부 설치령을 고쳐서 이 부대가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했었다. 그런 뒤에는 서울 지역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야전 포병단과 미사일 부대를 창설한다고 전방에서 병력을 뽑아 군내에서 원성을 샀다. 경호실 병력과 수경사를 일종의 근위부대로 만들려고 한 차지철의 행동이 많은 군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의 야심을 의심하게 했던 것이다. 정 총장은 만약 경호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수도경비사령부가 가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쪽의 조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 의도가 알려지게 되므로 먼저 이상 없소 라고 물었다. 이상 없는데요. 정 총장은 일단 안심했다. 지금부터 내 명령 이외에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부대를 완전히 장악하시오. 출동 준비를 시켜놓고 나한테 오시오. 정승화 총장은 이어서 육군 참모차장, 작전 및 정보참모부장을 불러들이라고 지시했다. 이때 노재현 국방장관이 도착하여 총장실로 들어왔다. 밤 8시 30분쯤이었다. 노 장관은 들어오면서 김계원 실장이 내 집으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좀 연락해 주시오 라고 했다. 총장 무슨 일이요? 정 총장은 장관의 기회에다가 입을 대듯이 하여 각하께서 피격당했습니다 라고 했다. 어디서 당하셨습니까? 청와대 만찬장에서 당하셨습니다. 김재기 부장이 저기에 와 있으니 물어보시죠. 정 총장은 노 장관을 김재규가 있는 총장실로 안내하려고 복도로 장관을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여러 사무실 문에 명패가 붙어 있지 않아서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상황실로 와서 한 장교에게 장관의 안내를 지시했다. 전성각 수도경비사령관이 벙커에 도착했다. 정 총장은 자네 부대는 이상이 없나 하고 다시 확인한 다음 각하가 저격당하셨다고 말한 뒤에 단호하게 명령했다. 밤에 청와대를 포위했다가 날이 새면 범인을 색출하시오.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청와대 생리는 제가 좀 압니다. 경호실의 생리상 우리가 부대를 배치하면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원거리에서 외곽을 포위, 차단하시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와 김치열의 논쟁. 정승화 총장은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청와대를 외곽에서 포위하라고 지시한 뒤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전화로 불렀다. 정 총장은 자신이 취한 조치를 이 차장에게 알려주고는 육사 동기생 사이인 수도경비사령관과 잘 협조하여 충돌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전 차장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라고 했다. 정승화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호실이 가담한 조직적인 음모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정 총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긴급한 조치를 끝내고 나서 나는 지하 벙커 내 총장 집무실 옆에 붙은 나의 거실로 돌아서니 노재현 장관, 김재규 부장,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차장 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다들 일어나 수고합니다 라며 주인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박 대통령이 서거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긴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노재현 장관과 여러 사람들은 김재규 부장에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있었다. 김 부장은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도 각하가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다. 빨리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초비상사태다. 적이 알면 큰일 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밤 김재규는 줄곧 계엄령 선포와 보안이란 두 단어를 반복한다. 자신의 대통령 살해 행위가 보완된 상태에서 계엄령만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을 설득하거나 협박해서 사태를 장악한다는 막연한 쿠데타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구상은 보안에 실패하면 파국을 맞게 돼 있었다. 즉, 성패는 진실을 알고 있는 김계원 실장의 입에 달려 있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는 부장을 벙커 내 총장실로 안내하여 놓고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정섭 제2차장부는 문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밤 8시 20분쯤 김 부장이 박 대령을 부르더니 청와대 비서실장 댁에 전화를 걸어 나오면 바꿔주게 라고 했다. 상황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으나 실장은 댁에 없었다. 그대로 보고했더니 김 부장은 계속해서 전화해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박 대령은 무선 전화로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승용차를 찾았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상황실로 옮겨서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김계원 실장이 전화에 나오더니 이리로 오라고 해 하고 그냥 전화기를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박흥주는 노 장관과 함께 있던 김재규 부장에게 김계원 실장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랍니다 라고 보고했다. 장관과 부장, 총장 그리고 다른 장성들도 그쪽 상황도 모르는데 국방장관과 각군 총장이 청와대로 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리로 오시도록 하라고 김정섭 차장보에게 지시했다. 김 차장보가 전화를 걸어 그런 뜻을 김계원 실장에게 전했더니 알았어, 내가 거기로 가지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통화 내용을 김재규 부장과 노재현 장관에게 보고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상황실에 한 중령이 총장실로 뛰어왔다. 합참의 상황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실장님이 여기로 못 오시겠다고 합니다. 김재규 부장은 그럼 내가 전화하지 라고 하면서 옆방인 상황실로 갔다. 따라간 김 차장보가 전화번호를 돌려 비서실장이 나오자 부장에게 바꿔주었다. 형님이요 하는 김 부장의 말을 듣고 한자리 물러나 있었다. 형님, 이리로 오시오. 다 끝났는데 거기는 뭐 하러 갑니까? 여기 다 모였으니 총리 모시고 오시오. 김재규 정보부장은 그렇게 말하니까 김계원 실장은 약간 전화를 멈췄습니다. 본인이 육군 총장을 인질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응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똑같은 전화에 대해서 김계원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 김재규의 전화를 받고 나서 본인은 육군 참모총장도 감금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재규가 각하를 시해하고 군을 장악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계원은 전화를 끊고서 B1 벙커가 어디냐고 물었다. 누군가가 관악산에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이 다시 B2는 어디냐고 물었다. 육군 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B3는 어딥니까? 중앙청입니다. 밤 9시 10분경 김계원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실에서 다시 김재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오늘 각하 가족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네도 오늘 일을 알고 있습니까?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으니 알 턱이 없지. 국방장관도 여기 계십니다. 이리로 오시오. 국무총리도 여기 계시니 국방장관과 육군총장과 같이 이리로 오시오. 안 됩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총리를 모시고 실장께서 이리로 오시오. 김재규는 김 실장에게 존칭을 생략하고 강경하게 명령조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김 실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알겠소. 몇 분 뒤 노재현 국방장관은 육본 벙커 내 총장실에서 김계원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 장관이 우리를 거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알았소. 이 순간 노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차지철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김 실장은 육본이 김재규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 측과 통화를 끝낸 뒤에 김계원 실장은 최규하 총리에게 건의했다. 김 부장이 경호실을 무서워서 못 오는 모양입니다. 총리께서 거기로 가시면 어떨까요? 총리는 갑시다 하면서 일어났다. 김치열, 구자춘, 박동진 장관도 동의했다. 밤 9시 15분쯤 이들이 비서실장실을 나설 때 김계원 실장은 부속실에 있던 류혁인 수석을 보더니 유 수석도 따라오시오 라고 했다. 총리 차에 김 실장과 유 수석, 다른 차에 내무, 법무, 외무장관이 타고 육군 본부로 향했다. 김계원 실장은 김재규가 군을 장악하고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김재규 쪽으로 총리를 모시고 갔다. 최규하 총리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죽인 범인이란 점을 알면서도 따라갔다. 더구나 이 순간 국군 통수권자가 된 최 총리를 경호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무장 해제 상태에서 국가 원수가 쿠데타 본부로 가는 격이었다. 이로 인해서 최규와 김계원 두 사람은 김재규에 의한 유혈 쿠데타가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그 뒤에 받게 되는 것이다. 밤 9시 30분 최규하 총리, 김치열 법무, 구자춘 내무, 박동진 외무장관과 유혁인 정무수석이 김계원 비서실장과 함께 육군 본부 벙커 내 총장실에 도착했다. 김계원은 많은 육군 장성급이 와 있어 김재규가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육군 본부 벙커에 김재규와 함께 도착해 있었던 김정섭 정보부 차장부는 군 검찰에서 한 참고인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장실에서 정보부장, 국방장관, 각 장관과 각군 총장, 합참의장,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도 합석한 자리에서 김계원 실장은 대통령께서 유고이십니다. 총리 각하를 모시고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 외무장관이 유고라니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차지철 실장이 강경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각 부 장관들은 경호실 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고는 경호원들의 무장 해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이 책임지고 진압하고 경찰관들은 내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잘 관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김계원 실장은 대통령 시해의 책임을 차지철 경호실장한테 뒤집어 씌우는 언동을 보이고 있다. 김재규가 동석하고 있는 데다가 군 장성들이 김재규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김계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 김치열 장관도 육군 본부로 오는 차 중에서는 김재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육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김치열 씨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김계원 비서실장은 자신을 따로 불러 김재규가 잘못 쏜 총탄에 각하가 서거야 했다 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김계원이 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김치열은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공유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치열 장관은 육군 본부 벙커에 들어와서는 곧 김재규가 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성들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벙커 내 총장실에서 앉다가 보니 김 장관은 김재규와 마주보게 됐다. 김재규는 살기등등하면서도 초조하게 보였다. 그는 연신물을 마셔대고 있었다. 김재규는 말했다. 지금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방 경계를 강화하고 이 사실을 최소한 48시간 국내외에 비밀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김치열 장관이 물고 들어갔다. 어떤 이유에서 48시간이나 보안에 붙여야 합니까? 북괴의 남침 위협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보안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며 국민들에 대한 정치 도의상 예의가 아닙니다. 북괴의 남침 위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출동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알려야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치열 장관의 이 반론에 박동진 외무장관이 편들고 나섰다. 미국 측의 휴전선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사태를 통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측에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그 사회의 체질로 보아 당장 언론에 전달돼 사건 발생 사실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몰리는 입장이 된 김재규는 격앙된 목소리로 난 김 법무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요 라면서 화를 냈다. 김치열 장관은 맞은편에 앉은 김재규가 권총을 뽑아 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무렵 김성진 문공장관이 벙커로 들어왔다. 기자 출신인 김 장관은 이날 밤의 체험을 생생히 기억에 담았다. 총장실에 들어온 김 장관은 방 안 공기가 너무나 긴장돼서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윤자중 공군 참모총장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물어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보고서도 모르느냐 하는 눈치를 보냈다. 김치열 구자춘 장관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 범인이 누구냐. 무턱대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자리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라고 덤벼들고 있었다. 김재규는 우선 계엄령을 펴놓고 봐야 한다고 버티고 있었다. 김재규의 거무튀튀한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배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김계원 실장이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김성진 장관이 계엄령을 편다면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고 김재규 부장에게 따졌다. 김 부장은 소련이 브레즈네프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 여러 날이 지나도록 비밀로 했습니다. 우리도 보안을 지켜서 비상계엄의 사유는 치안 사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비로소 김성진 장관은 대통령의 신상에 중대한 사변이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때쯤 김계원도 상황을 달리 판단하게 됐다. 맨 처음 벙커에 들어왔을 때는 장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서 김재규가 군대를 장악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장성들은 주로 부대 출동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서거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김재규가 사전에 연락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계원 실장은 정승화 총장에게 사실을 터놓으려고 그를 옆방으로 데리고 갔더니 김재규가 따라 들어와 그만두었다. 벙커에서 벌어진 지루한 말씨름 끝에 참석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는 합의를 보았다. 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비상국무회의의 소집, 그리고 미국 측에 대한 통보.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윽고 입을 뗐다. 밤 11시에 국무회의를 국방장관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시다. 한미연합사와 미국 대사관에는 어떻게 하시겠소?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 위컴 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제가 참모장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내일 아침에 미국 대사를 불러서 제가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유혁인 정무수석은 총무처 차관 최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무처 장관 심의화는 나흘 전에 타계하여 차관이 장관직을 대리하고 있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안 유지를 하시고 국방장관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으니 준비하시고 오십시오. 류혁인 수석이 총무처 차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고하니 총리 이하 장관들이 일제히 일어나 지하도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실로 올라갔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코너로 몰린 김재규와 김계원. 김재규의 합수부 진술에 따르면 본인과 김정섭, 김계원 셋이 총장실에 남았을 때 김정섭을 바깥으로 나가게 한 뒤에 김계원을 이리로 오라고 하여 실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사람아, 각하를 어떻게 그렇게 했어? 보안이 급선무입니다. 최단 시일 내에 계엄사령부의 간판을 혁명위원회 간판으로 바꿔 달아야 합니다. 알았어. 김계원은 김재규를 밀면서 화장실 바깥으로 나와 국방부로 옮기는 행렬에 끼었다. 김계원은 육군본부 벙커에서 김재규가 혁명 운운할 때까지는 오발로 각하를 죽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밤 10시 30분 국방장관실에 올라가서 최규하 총리는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 옆에 김재규, 김의 맞은편에 김계원, 그리고 내무, 법무, 국방 및 여타 장관들과 서종철 특보도 둘러앉았다. 유혁인 수석은 장관이 아니어서 앉아있기가 못했다.
일어나 방을 들락날락했다. 이야기는 자연히 총리와 실장, 부장 사이에서 오갔다. 최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자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무엇이라 하죠? 유고라 하는가? 아니면 각하의 서거라고 하는가요? 라고 의견을 구했다. 김계원은 유고라고 발표하자는데 동의했고, 김재규는 부산, 마산 사태도 있고 하니 국내 치안 문제로 하자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김계원은 대통령 각하의 유고로 인하여 27일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최 총리는 유고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죠? 무엇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야죠.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좀 알아야 의견을 교환하죠. 라고 했다. 김재규는 유고도 안 됩니다. 국내 치안이 좋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또 강경하게 말했다. 최 총리는 국내에서 데모가 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부산, 마산이 다 조용한데 국민에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서거를 어떻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안 유지하는 것도 어려우며 우선 당장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김재규는 왜 안 됩니까? 소련은 일주일간도 발표하지 않고 모르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2, 3일간만 보안 유지를 하자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격하게 이야기했다. 김성진 문무부 장관이 계엄령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대들었다. 김재규는 알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느냐 라고 역정을 냈다. 이것이 나중에 과장이 되어 김 장관이 김 부장에게 맞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 무렵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김성진 장관은 먼 발치에서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가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국무회의가 왜 소집됐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김재규 부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계엄령을 펴야 한다고만 하니 부총리께서 달래서 이 사태를 처리하셔야겠습니다. 김 장관은 김재규가 동양의 선배인 신 부총리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은학 부총리는 장관실에 들어가서 김재규와 마주 앉자마자 물었다. 유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병이 났습니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유고의 내용도 모르고 비상계엄령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신 부총리는 평소에는 예의 바르던 김 부장이 딴판으로 변한 게 이상해서 방 한구석에 서 있던 김계원 실장을 불렀다. 등 뒤로 다가온 김 실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된 거요? 김 실장은 각하와 늘 행동을 같이 하는 분이니 알 것 아니요? 라고 다그쳤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어째서 모른다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각하를 업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까? 사고가 나서 다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별실에 안치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고인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실로 모여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따지자 김 실장은 각하께서 운명하셨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김재규도 보안 유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장관들이 많이 모일수록 김재규와 김계원은 몰리는 입장이 됐다. 한 장관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돌아가셨으면 가봅시다.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어느 장관인지 보안이 무슨 보안이냐. 경위를 말하라. 라고 하니 신뢰가 와글와글했다. 최기화 총리는 밤 11시 30분쯤 국방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말했다. 그러면 김 부장이나 김 실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죠. 김재규가 대답했다. 김계원은 그러나 우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장관들은 국무회의장에 들어가고 장관실에는 김계원, 김재규, 유혁인이 남게 됐다. 이때 김재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비상국무회의 결의 여하에 따라서 그날 밤으로 본인이 평소부터 신임하던 안전국장, 김근수 등 안전국 요원으로 하여금
궁정동 현장에 보내요. 궁정동 소재 중정 요원은 전부 연행해서 안전한 곳에 수용하여 보안에 유지시키고, 사건 현장은 안전국 요원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 비밀에 붙이고, 본인이 의도하는 혁명이 성공 단계로 접어든다고 판단될 때 국민 앞에 진상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재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단 계엄령만 선포되면 실권을 쥔 정승화 장군을 설득하여 시해 사건의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다음 군부와 정보부를 연계시키는 쿠데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닌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비밀을 알고 있는 김계원 실장의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런데 그 김계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관들이 김재규 부장에게 서거 사유를 대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국방부 장관실. 밤 11시를 지나서 유혁인 제1정무수석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기자들이 여러 차례 유 수석을 찾는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다. 유 수석의 이야기를 들은 김재규는 옆에 있던 김정섭 차장보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장보는 정보부의 국내 담당 차장인 전재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국장을 나오게 하여 외신 기자들이 송고하는 것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김재규는 자신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다. 체포된 다음날 합수부 진술에서 그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김재규는 합수부에서 한 이 최초의 진술에서 아주 민감한 증언을 했다. 거사도 본인이 구상한 대로 적은 인원으로 성공이 됐고, 대기시켜놓고 있던 육군 총장을 이용하여 군 수뇌부와 강요들을 국방부로 유인하는 등 계획대로 성공이 됐고, 비밀을 지키고 있는 김계원에게는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유도하라는 방향을 제시하여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김계원의 배신으로 이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는 아직 김계원이 연행되기 전이었고, 정승화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한 다음 날이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합수부 수사관들은 정 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건의하고 있었다. 대통령 시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을 연루시키는 진술을 했고, 많은 수사관들이 정 총장을 의심하게 됐다는 이 점은 12.12 사건으로 치닫는 길을 여는 일이기도 했다. 밤 11시 20분쯤 유혁인 정무수석이 김계원 실장을 국방부 장관실 옆방인 대기실로 슬며시 불러냈다. 그러고는 김계원에게 따지듯 말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한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좋지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오해받으십니다. 김계원 실장은 알았어. 그렇겠구먼 하고 들어갔다. 김계원의 합수부 1차 진술서는 그 뒤에 전개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밤 11시 30분경 총리, 법무, 내무장관들이 김재규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있어 나는 국방장관 보좌관실로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이리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본인은 장관과 총장에게 김재규가 각하 살해의 범인이다. 지금 권총을 갖고 있으니 조심해서 체포하라고 일렀습니다. 정승화 당시 총장의 기억은 조금 다르다. 정 총장은 육군본부 벙커에서 국방부로 건너와서 장관실로 들어가는데 그 방을 나오는 김계원 실장과 마주쳤다는 것이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김 실장이 글을 끌었다. 장관 부속실에 있던 국방장관 보좌관 조약래 준장이 제 방이 조용합니다 라면서 안내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화장실에 가는지 슬며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찾으러 나섰다가 정 총장, 김 실장과 만나 뒤따라 들어왔다. 김 실장이 상좌에 총장과 장관이 맞은편에 앉았다. 여보, 김 부장과 차 실장이 다투다가 김 부장의 총에 각하가 돌아가셨어. 김 부장을 체포해야겠는데 저렇게 눈이 시퍼렇게 되어 나만 노려보고 있으니. 이 말을 들은 노재현 장관은 그놈을 당장 잡아야죠. 총장 빨리 잡으시오 라고 했다.
정승화 총장도 제가 곧 잡겠습니다 라고 하며 일어섰다. 여보, 조심하시오. 김 부장이 아직 권총을 갖고 있어요. 정 총장은 방을 나와서 조양래 국방장관 보좌관 책상 앞에서 전화로 김진기 육군 헌병감을 찾았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승화 총장은 벙커로 오라고 전하라는 지시를 남긴 뒤 먼저 내려갔다. 육군 본부 벙커로 내려가니 김진기 헌병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 총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김재규 체포를 지시했다. 김 장군이 직접 김 부장에게 가서 내가 좀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주시오. 미리 복도 커브 지점에 수사관을 대기시켜 두었다가 거기로 유인하여 감쪽같이 체포하시오. 김 실장 말로는 김 부장이 권총을 갖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오. 체포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상하게 하면 안 돼. 체포한 뒤에는 보안사령관에게 인계하시오. 정 총장은 이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불렀다. 정 총장은 전 장군에게 헌병감이 김재규를 체포하면 그의 신병을 인수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 장군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정 총장은 정중히 모셔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전두환 측의 주장이다. 정 총장이 헌병감에게 김재규 체포 지시를 한 뒤에 한 30분이 흘렀을까. 김계원 실장이 벙커 내 총장실에 내려왔다. 왜 이렇게 늦어요? 김 부장이 지금 장관실에 앉아 있어요. 김재규 때문에 국무회의를 못하고 있어요. 총장에게 독촉을 한 그는 정보부 경비원 이기주로부터 빼앗았던 리볼버 권총을 내놓았다. 김재규 체포 작전은 김진기 헌병감의 지휘로 이뤄졌다. 김진기 준장이 직접 보안사 오일랑 중령과 국방부 헌병중대장 이기덕 대위를 데리고 국방장관실로 갔다. 정찰을 해봤더니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이 장관 부속실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장관 접견실로 빼기로 했다. 장관 보좌관 조양래에게 김재규 부장을 좀 불러내달라고 부탁했다. 조 준장은 장관실로 들어갔다. 최규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몰려서 앉아있고 김재규는 외따로 앉아 있었다. 이때 노재현은 장관실로 돌아와서 맞은편에 앉은 김재규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자리를 비운 김계원을 찾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노 장관은 왜 이렇게 체포 준비가 오래 걸리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양래 준장이 들어왔다. 그는 노 장관의 눈치를 보더니 김재규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거칠게 다뤄지는 김재규. 부장님, 육군 총장 비서실장이 밖에 와서 기다리는데요. 정승화 총장이 총장실에서 조용히 뵙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양래 국방장관 보좌관이 김재규에게 다가가서 속삭이듯 말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재현 국방장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김 부장은 일어서면서 물었다. 그래, 그런데 그 비서실장은 어딨나? 조 장군은 접견실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습니다 라고 했다. 노 장관은 김재규가 부속실로 나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부속실에는 김재규의 경호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 부장이 장관실과 인접한 접견실을 통해서 복도로 나오자 김진기 헌병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총장 지금 어딨지? 체포작전의 지휘자인 김진기 헌병감이 6번 총장실에 계십니다 라고 했다. 김재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김재규가 앞장서고 보안사 오일랑 중령이 오른쪽, 헌병감이 왼쪽, 헌병대 이대위가 뒤를 따랐다. 정보부장 경호원 2명이 따라오는 것을 이대위가 막았다.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이대위는 미리 배치해둔 헌병들을 시켜서 두 경호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2층에서 1층 후정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도 헌병이 배치되어 경호원들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김재규가 말했다.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이 길은 국무위원들이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최규하 총리께서도 이 길을 이용하셨습니다. 오중령의 말이었다.
후정으로 내려오자 외등 하나 없는 어둠이었다. 이대위와 오중령은 김 부장을 미리 대기시켜둔 레코드 승용차로 안내했다. 승용차 안에는 헌병 두 사람이 미리 타고 있었다. 이걸 보고 김재규는 흠칫했다. 오중령과 이기덕 대위는 김재규를 차 속으로 밀어넣었다. 무장을 해제하겠습니다. 순순히 응하십시오. 내가 주지. 김재규가 바지 호주머니를 뒤지려는 것을 오중령과 이대위가 낚아채보니 권총이었다. 이대위가 리볼버를 받아서 열어보니 실탄은 한 발이 남은 채였고 화약 냄새가 풍겼다. 김 부장을 태운 차와 두 대의 예비차가 국방부 후문을 나와서 삼각지 로터리를 회전하는데 김재규가 긴장된 목소리로 오일랑 중령을 향해서 말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주시오. 나 순순히 따라가겠소. 부장님이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 총장님의 지시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세상은 달라졌어. 각하는 돌아가셨어.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계셔. 아, 그렇습니까? 김재규를 태운 레코드 승용차 운전병은 행선지인 정동 보안사 분실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운전병은 그 옆에 있는 정보부 정동 분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김재규를 붙들고 있던 보안사 오일랑 중령이 보니 예비군 복장을 한 경비병이 나오고 있었다. 김재규는 반가운 듯이 아, 우리 분실인데 라고 했다. 오중령은 기겁을 하고 차를 돌리게 했다. 보안사 정동 공작 분실에서는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규를 정중하게 2층으로 안내하여 연금시켰다. 이 방에서 김재규를 맡은 사람은 보안사 수사과 소속 신동기였다. 신 수사관은 김재규의 몸과 입에서 나오는 악취에 속이 뒤집힐 듯했다. 술 냄새, 향수 냄새, 만성 간질환 자의 뱃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김재규의 얼굴은 검은색과 붉은색 물감을 섞어놓은 듯했다. 김재규는 물부터 찾더니 여러 컵을 들이켰다. 신동기는 김재규를 왜 연금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정중히 모셔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재규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옷을 벗고 침대에 좀 누우시죠 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는데 와이셔츠 앞가슴 부분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신동기는 김재규가 술을 마시다가 전두환 사령관과 싸웠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 부장님,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런데 김재규가 엄지손가락을 펴든 뒤 아래로 거꾸로 돌리면서 각하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직감적으로 김재규가 시해범이란 느낌이 왔다. 신동기는 우선 김재규의 옷을 벗겨서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계산을 했다. 바지를 벗기니 파자마 차림이 드러났다. 허리띠도 뺐다. 그러고는 침대에 눕혀놓고서 안마를 해주니 김재규는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나를 육군 교도소나 서울 구치소로 좀 보내주게. 자네도 위험하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잡혀와 있다는 것을 알면 정보부 부하들이 경거망동하여 쳐들어올 거야. 신동기는 물을 가져오겠다며 1층으로 내려와 허화평 대령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허화평 대령은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자신의 권총을 빼서 신 수사관에게 건네주고 잘 지키고 있어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뛰어나갔다. 신동기는 담 하나 사이인 정보부 정동 분실에서 쳐들어올까 싶어 전전긍긍했다. 허화평 대령으로부터 김재규가 각하 시해 범임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서빙고 분실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무장한 호송병력을 태운 미니버스가 정동 분실에 도착했다. 신동기 수사관은 김재규에게 바지를 입힌 뒤 바지 허리춤을 잡고 버스에 탔다. 수송 도중 이 버스는 잠수교 쪽으로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급히 차를 돌리다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차 안에서 잠시 정신을 잃은 신동기가 눈을 떠보니 김재규는 신 수사관의 얼굴을 깔고 앉은 채 그 역시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김재규의 바지춤을 꼭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이구, 내가 신 선생을 깔고 앉았네. 부장님, 괜찮아요. 차 바깥으로 기어나온 신동기는 계속 허리띠 없는 바지를 잡고 있기도 못했다.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부장님,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은 무슨 도망? 차나 빨리 세우시오. 김재규를 태운 버스가 전복사고를 수습하고 보안사 서빙고 수사분실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30분쯤. 김재규는 피의자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각하를 사랑했다. 이제 세상은 다 끝났다. 수사관 자네들도 살궁리를 찾아야 돼. 김재규는 또 정승화 총장도 사건 현장에 있었고 같이 차를 타고 육군 본부로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니 수사관들이 동요하는 것이었다.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반혁명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분위기였다. 이때 이학봉 수사과장이 나서서 수사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중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에 지금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 목숨을 걸고 수사를 철저히 하여 빨리 김재규의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 보안사령관 출신이기도 한 김재규를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수사관이 없었다. 취조실로 들어와서는 부장님, 부장님이라고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는 수사관도 있었다. 이학봉 중령은 김재규를 정동 분실에서 서빙고로 호송해온 신동기 수사관을 불렀다.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 책임지고 조사하시오. 키는 작지만 갖가지 무술에 능하고 간이 큰 신동기는 이왕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봐야 할 상황이라서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한 달 전 중앙정보부 부설 정보학교에서 6달 과정의 정보교육을 마칠 때 성적이 우수하여 김재규 부장으로부터 상을 받은 적도 있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면을 몰수할 때라고 판단했다. 김재규와 공무원 반란부대를 알아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수사관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자백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은 물리력에 호소하는 것이다. 어이 김재규, 솔직히 이야기하자. 어느 군부대를 몰고 올 거야? 우리도 알아야 손들고 항복할 것 아닌가. 신 수사관은 이때부터 한 30분간 김재규를 거칠게 다뤘다. 정보부장 김재규는 살인범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어느 군단과 결탁했어? 없습니다. 단독으로 시해했습니다. 미국과 손잡았나? 아닙니다. 김재규는 철제 의자에 앉았다가 나뒹굴어질 때마다 스스로 의자를 바로 세운 뒤에 자세를 딱 바로 잡고 앉아서 다음의 타격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꼭 일본 무사 같았다.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학봉 중령은 김재규가 동원한 부대가 없다고 판단했던지 신 수사관에게 그만하고 나오라고 했다. 그 뒤로는 정식 신문이 시작됐다. 육군 본부 벙커. 27일 새벽 1시 직전에 헌병감 김진기 중장이 총장실로 오더니 김재규 체포 완료 보고를 했다. 정 총장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김계원 실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정 총장은 한참 있다가 국무회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국방부로 갔다. 북도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났다. 전 소장은 쪽지에 쓴 메모를 보여주면서 김재규가 압송차 안에서 횡설수설한 걸로 봐서 범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소장은 세상의 중정부장이 각하를 시해했다니 라고 말하면서 어이없어 했다. 정승화 총장은 전 소장으로부터 수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갔다. 김계원 실장이 각하 시해 장소에 김재규와 같이 있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 장관도 동의했다. 정 총장은 전두환 소장에게 연행 지시를 했다. 그 직후에 김계원 실장이 장관실로 들어왔다. 정 총장은 그의 모습을 보니 도망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전 소장에게 연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학봉 중령은 이날 아침 김재규에 대한 1차 신문 결과를 수사관들로부터 보고받는다. 수사관들은 시해 현장에는 김계원 실장뿐 아니라 정승화 총장도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두 사람을 연행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전 11시 이학봉 수사과장은 오희명 과장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 소장에게 수사 보고를 한다. 이학봉 중령은 김계원, 정승화 두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해야겠다고 건의했다.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막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부르더니 김계원 실장은 구속 수사하라. 그러나 정승화는 어제 계엄사령관이 됐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지금서부터 극비리에 4살을 더 해봐라는 취지로 지시했죠. 이중령이 전두환 소장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은 이러했다. 육군 총장이 대통령이 돌아갔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신 수습과 범인 색출을 하는 흔적이 없다. 청와대를 포위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 보고를 받은 전두환 소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육군 참모총장이 공모한 조직적인 내란이다. 완전한 혁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 총장을 구속하면 배후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내란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전두환 소장은 정승화 총장이 시해 사건 현장 부근에 김재규의 초대로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었다. 김재규가 단독 범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전두환 소장과 합수부 수사관들은 일단 정 총장을 공범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7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그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전두환 소장이 정권 탈취에 대한 야심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시점에서 그가 박 대통령 서거 직후 강자로 등장한 계엄사령관을 구속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12.12 사건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중앙청 기자실. 한편 김재규를 국방장관실에서 유인하여 체포하도록 했던 조약 내 보좌관은 김재규가 차에 실려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장관실로 돌아와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노 장관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덧붙여 장관실에 앉아있던 최규하 총리 등 몇몇 장관들에게 알렸다. 노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초고에서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는 듯 했지만 대충 짐작하고 있었는지 큰 동요는 없었다고 썼다. 이때가 밤 12시 30분쯤이었다. 이 무렵에는 국방부 장관실에 있던 상당수의 장관들이 김재규가 수당하다는 추정에 도달해 있었다는 의미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온 국무위원들은 국방부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대통령 서거를 알고 있었던 총리, 국방, 내무, 정보부장, 비서실장은 장관실에 있었다. 회의실에 따로 모여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국방부에 모인 정부 요인들 중에는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과 대통령이 죽기는 죽었는데 생각하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는 이들, 그리고 대통령이 입원한 정도의 유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이 섞여 있었다. 지금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속으로 추측하면서 숨을 죽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시의 범인이 김재규라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최규하 총리는 초조하고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 김재규와 계엄령 선포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김성진 문공장관은 이렇게 평했다. 최 총리는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로서 정평이 나 있었다. 최 총리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어딘가에 감금해 놓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자기의 직위를 방패 삼아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심 의심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국무위원들이 김재규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귀추를 지켜보고 있었다. 군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면 이날의 대처는 달랐을 것이다.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최규하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군 통수권자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었다. 경호실을 비상 소집하여 자신의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날 최규하 총리와 김계원 실장은 범인인 김재규가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육군본부 벙커로 가면서도 경호팀을 부르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로 국가 원수가 적지로 간 셈이었다. 이는 김계원 실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대통령의 서거를 비밀에 붙이고 경호실 병력의 동원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국가 원수를 그 중요한 시기에 경우 없이 8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우리나라 경호실 역사에 남을 수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에 육군본부 벙커와 국방부에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권총을 차고서 또 김정섭 차장보는 그림자처럼 김재규를 따라붙어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김재규를 두려워한 사람들도 많았다. 노재현 국방장관조차 김재규가 그들에게 눈짓만 해도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날 밤 최 총리 옆에 막강한 경호병력이 에워싸고 있었다면 그의 태도는 보다 단호해졌을 것이다. 최 총리로서는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불러 범인 체포를 명령하는 것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보다 또 계엄 선포 사유를 유고로 하느냐, 치안 사태로 하느냐, 서고로 하느냐로 지루한 말씨름을 전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이날 밤의 혼란 상황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대통령의 유고 시에 권력 승계를 주도했던 이로서는 신현확 부총리, 김치열 법무장관, 구자춘 내무장관, 김성진 문공장관이 꼽히고 있다. 특히 신 부총리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국방장관실에서 신 부총리는 유고의 사유를 밝히라고 김재규 부장을 몰아세웠더니 김재규는 선배님 이라 부르며 기가 꺾였던 것이다. 최규하 총리에게도 신 부총리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이 유고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자는 말입니까? 이윽고 최규하 총리는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김 실장이 각하가 안치된 곳을 알 터이니 거기로 안내하시오. 신 총리, 신현학 부총리, 노재현 국방장관, 구자춘 내무장관, 김성진 문공장관은 김계원 실장을 앞세우고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향했다. 이들을 태운 승용차가 중앙청 앞에 도착하니 야간 통행금지 때 쳐놓는 바리케이드를 군경 합동 근무자들이 치워주었다. 시계는 27일로 넘어와서 오전 1시를 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총리 일행은 작은 방으로 안내됐다. 김성진 장관은 치료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기를 바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천으로 덮어 씌워져 있었다. 모두들 그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부동자세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다 같이 숙였다. 김병수 원장이 머리를 덮은 하얀 시트를 걷었다. 대통령의 얼굴은 깨끗이 씻었기 때문인 듯 상처가 보이지 않고 잠든 듯 했다. 얼굴은 약간 부어있을 뿐이었다. 최 총리 일행은 김 병원장의 안내로 옆방으로 옮겼다. 김 원장은 엑스레이 사진 필름을 갖고 와서 총상과 탄도를 설명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병원을 나서면서 보안사 이상현 대령에게 박 대통령의 시신을 감시하고 있던 유성욱, 서영준 두 사람을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총리 일행이 국방부로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장관실에 들렀다. 장관실에는 군 장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먼저 김종환 합참의장,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 물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 지금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성진 장관이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유고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군 통수권자는 국무총리이십니다. 누군가가 헌법을 찾아서 확인해보자고 제의했다. 책장에서 헌법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았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서 제목에 육법 전서가 아닌 헌법이란 단어가 있는 책을 뒤졌기 때문이었다. 새벽 2시 국방부 회의실.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다. 최규하 총리가 몇 마디를 꺼냈는데 신현확 부총리가 나섰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 부총리는 목을 가다듬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사고의 내용은 앞으로 상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국가 위기의 수습 방안을 의논해야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통치권자의 공석이 있을 때 승계 순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규하 국무총리께서 지금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셨으니 이 점을 국무회의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신현학 부총리의 사회로 국무회의는 27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하고 계엄사령관에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제주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노재현 국방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전국 계엄이 되어버리면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명령만 받게 된다. 자칫 군정이 되기 쉽다. 제주도를 제외한 부분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정승화 총장은 자신의 회고록 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국방장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노 국방관은 허물이 없는 데다가 가급적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질서를 찾고 국가를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부분 비상계엄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때 내가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요구했더라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노재현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선포키로 한 것은 최규하 총리의 생각을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최 총리는 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재현 장관을 통해서 계엄사령부를 지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에 취할 조치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은 그것을 갖고 와서 우선 포고문 1호를 낭독하고 의견을 구했다. 박찬현 문교부 장관이 말했다. 고등학교까지는 휴교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 총장도 동의하여 대학교만 휴교하기로 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이 질문을 던졌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킨다면 국회 활동도 포함됩니까? 정 총장은 계엄령에 대한 인준을 국회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활동은 보장하되 5개 집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치열 장관은 거듭 국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계엄령에 대한 사후 인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승화 총장은 김 장관이 혁명적 성격의 계엄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정승화 총장은 유신체제의 심장이 멈춘 지 불과 8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미 권력의 중심이 자신을 포함한 군부로 옮겨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일체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고 묵묵히 국무위원들의 뒤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만 있었다. 내가 나서면 장관들이 군을 의식하고 발언을 제대로 못하는 등 위축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12.7 비상계엄 조치에 의해서 권력의 축이 이미 군부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계엄령이 퍼지면 비록 그것이 합헌적 계엄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군부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앉게 된다는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다. 국무회의는 새벽 3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장관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발표를 책임진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차를 타고도 가만히 있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을 때까지. 허무와 긴장. 김 장관 스스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중앙청으로 가자. 중앙청 앞에서 내리니 새벽 공기가 유달리 썰렁하게 감촉됐다. 그 길로 기자실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 위층에 있는 국무회의실로 걸어 올라가 아무 의자에나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얼굴에서는 눈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졌다. 한평생을 굳은 일로 노심초사만 하고 보답은커녕 비판과 비난만 받았던 인생이 아닌가. 시골 뼈대 있는 집안의 엄한 가부장처럼 국민을 대했건만 아비의 속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에게 배은망덕한 꼴을 당하고 말았구나. 김 장관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언젠가 대통령의 치사를 초잡을 때
나는 이미 이 나라 민주재단에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친 지 오래다라고 썼다가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빼버린 일이 있었다. 그 생각과 함께 전날 당진 송신소 중개소 준공식장에서 보았던 대통령의 불길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는데 통행 금지 해제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는 급히 기자실로 내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벽에 걸린 흑판 위에 발표 내용을 쓰기 시작했다. 임시국무회의 발표. 79년 10월 26일 23시에 긴급히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김 장관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조선일보 정치부 김명규 기자가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이때가 새벽 4시 10분. 몇 마디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김 장관은 흑판에 써내려가던 발표문을 기자들 앞에서 읽어내려갔다. 발표 도중에 눈물을 보인 김 장관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발표를 끝내자 곧장 기자실을 빠져나와서 승용차에 올랐다.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보고 싶어졌다. 집에서 찬물을 한 잔 들이킨 김 장관은 총리 공관으로 달려갔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일권, 백두진, 백남억, 김종필, 박준규 등 여당 원로들에게 대통령의 서거를 알리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김계원 실장더러 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아직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듯 앞뒤가 가끔 어긋나는 말을 했다. 김재규가 차지철을 겨누고 쏘았는데 그것이. 정일권 전 국회의장이 그러면 각하께서 유탄에 맞았단 뜻인가 하고 묻기도 했다. 설명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총총히 공관을 떠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김성진은 이런 생각에 빠졌다. 혁명 정치가 박정희의 시대는 이미 끝났구나. 그의 정치적 유지를 이어갈 사람은 저 속에는 없다. 먼 훗날에 소박했으나마 그가 가졌던 민족주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